무상으로 매달 34만 9천 원씩 연간 거의 한 420만 원을 지급하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 부자야 아니냐? 부자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소득은 파악이 안 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로 나오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1억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 좋은데 일찍 죽으면 안 좋아요.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한 달 받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죽으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평생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제도.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해요. 지급하는 연금액을 산출할 때는 시세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 1억당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평생 내고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 국민연금은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도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원픽 1등이라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엄청난 돈을 받아요.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을 앞두고 계신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불입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국민연금 불입한 총액이 얼마냐면 1억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도 국민연금 내왔는데 한 1억 좀 넘게 냈을 겁니다. 이분들이 국민연금 얼마 받냐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씩 받습니다. 1억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1년이면 2,400만 원, 4년이면 원금 받고요. 10년 받으면 원금이 2배 받고 100세까지 살아버렸다. 원금이 한 7배에서 1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다 물가 상승률 연동해 주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되고 있는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 기금 고갈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오래 살면 좋은데 일찍 죽으면 안 좋아요.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한 달 받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개인 자산은 내가 지정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끝. 미혼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예요. 미혼 배우자가 없죠. 자식 없죠. 부모님은 돌아가셨죠. 평생 내고 국민연금 받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 끝.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다 사망했는데 미혼이 아니라 기혼인 사람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죽으면 내가 받던 연금액의 50에서 60%를 배우자에게 평생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내가 내 연금 부었는데 내가 받다 죽어도 받던 연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우자의 평생에 또 주니 굉장히 좋은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은 맞벌이가 늘어났죠. 그리고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두 분이 100년 해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주려고 받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거 하나만 받게 됩니다. 사실 부인께서는 국민연금을 오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데 돌아가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만 받아도 굉장히 크거든요. 남편 유족연금 받으려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본인 연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인 연금은 평생을 불입하고 한 푼도 못 받는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 회사에서 반 내고 내가 반 내는 연금도 있잖아요. 그런 연금을 들어서 이제 남편이 들고 있을 경우에 아내는 내가 연금을 안 들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의 특성상 공적 연금이다 보니까 내가 못 받고 사망했을 때 남은 금액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거나 남편이 좀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혼, 이혼, 사별한 분들은 유족연금 혜택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분할연금은 뭐냐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내가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분할해줘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결국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나눠 가져라는 겁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부었던 연금액에 대해서는 반반 분할하게 돼 있어요. 이혼하면 분할해서 주게 돼 있는 것이고요.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60세 아저씨가 평생을 배우자랑
살았어. 사이 좋은 부부도 있지만 사이 안 좋은 부부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 삽시다. 잘 살다가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60세에 황혼 이혼을 해요. 이혼했어. 연금도 분할받기로 했어.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 남편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분이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50%나 60%면 120만 원이 유족연금 지급되거든요. 배우자에게 지급하려고 봤더니 배우자 있어 없어?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없어요. 만약에 재혼을 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갑니다. 재혼을 안 했다? 그러면 유족이 없잖아요. 네.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자식은 25살 넘었잖아요. 네. 다 컸으니까 끝. 그러면 이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내 남편이 잘 살길 기도해야겠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분할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돌아가시면 상관없는데 딱 5년 사이에, 그 사이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족연금이 수급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도 못 받고 분할연금도 못 받아요. 유족연금 중에 부모님께 드리는 연금은 주소가 같아야 된다면서요? 미혼이신 분이 국민연금 냈는데 안타깝게도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족연금 첫 번째 배우자한테 준다 그랬는데 배우자는 안 계시죠. 미혼이니까. 자녀한테 준다 그랬는데 자녀도 없죠.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식은 주민등록에 등재만 돼 있다는 사유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 지급될 때는 돌아가신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사망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증거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문제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돌아가신 자식이 부모한테 정기적으로 용돈을 줬다라는 증빙을 제출해요. 이 유족연금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내가 일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65세 넘어서 연금 받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유족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50세에 사망을 했어. 내 배우자가 45세야. 그러면 50세에 사망했으면 배우자가 45세잖아요. 네. 이래도 유족연금 바로 지급이 돼요. 65세가 되고 이런 거는 분할연금 얘기고. 그래서 3년간은 무조건 줍니다.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자기는 놀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러 나가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 되거든요.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A값 이상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한 31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은 중단돼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중단됐다가 소득이 사라지면 다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65세가 되면 또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라는 건 또 뭐예요? 장애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불입하다가 혹은 국민연금을 받다가 장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만큼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국민연금 내에 장애연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30살이든 40살이든 내가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장애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장애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네. 연금 받으면서 납입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65세가 되면 이제 노후에 받는 연금, 노령연금이 발생하겠죠? 두 개 다 받을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고 물어봅니다. 복지제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연금이 가는 것 좀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네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소득이 또 있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무 좋죠. 60세, 70세 어르신들이 계속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국민연금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국민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 동안 나가서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아버려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 깎아버려요. 국민연금은 다행히 평생 깎진 않고 5년간만 깎습니다. A값 이상, 월 319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어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느냐?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입니다. 그런데 안 깎이는 소득이 있어요. 이자, 배당 소득. 예금이자 받고 있고 주식 사가지고 그냥 배당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한 푼도 안 깎여요. 잘못된 제도예요, 사실. 이분은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깎는 기준이,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 정도의 소득 금액 이하면 안 깎고 이상이면 깎는데, 여기에서 2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기준은 약간 좀 더 완화해줬어요. 월 519만 원 이하면 안 깎아요. 좀 레인지가 넓어졌네요, 다행히. 그렇죠. 그냥 면피한 거지. 기준 자체는 사실 조금 근본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는 해가 중요한가 봐요. 이 이전에 낸 보험료는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계실 게 있어요. 네.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을 또 내요?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은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도 다 계신데, 떼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답이거든요. 세금을 떼고 내셨다면 국민연금 탈 때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거죠. 그 시점이 바로 2002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됐는데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낸 돈에 대해서 소득
소득공제 제도가 없었어요. 내고 끝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받은 월급으로 국민연금을 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돈은 세금을 완납한 돈이 됩니다. 여기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죠. 그러네요. 따라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한 경력 중에서 2001년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받는 연금액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제도가 생겼어요. 지금은 연금 받지 않으니까 세금을 돌려주지만 30년 후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서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는 거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소득공제 받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데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집에서 살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2002년 이후에 20년간 불입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애는 소득공제를 받기도 했고 못 받기도 했고 소득이 없어서 못 받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면 그 부분 세금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고 방송을도 얘기하고 공단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서류를 띄워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 서류를 여러분이 띄워 가시게 되면 내가 국민연금 납입한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 받은 해에는 과세하지만 안 받은 해는 면제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55년 정도면은 기금 고갈이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약간 잘못된 뉴스인 거죠. 왜냐면 지금은 곳간에 기금이 쌓여 있어요. 지금 한 1,500조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받아갈 사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 내는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죠. 곳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작년 기준으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연금이 좀 개혁되면서 보험료를 올렸잖아요. 10년 정도는 더 늦췄어요. 2064년, 65년까지는 기금 고갈 늦췄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있는 곳간에서 주겠죠. 곳간이 비어요. 그다음부터 못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적지만 그 돈으로 이제 줘야 되는 것이고 돌려받기네요 거의. 맞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다단계 피라미드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전국민 다단계, 전국민 피라미드 이게 사실 국민연금이에요. 조만간 밑장 빼기 하는 거예요. 밑장 빼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아니라 국민연금 하락비가 와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이 어쨌거나 소중한 노후 대비 전략 아닙니까?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연금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내 나이가 40대 중반, 50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무슨 뭐 집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가지고 뭐 주식 가지고 불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꾹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50, 60이 되면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퇴직하기 전 달에 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보고 있다면 얘기를 할게요. 2030은 연금 준비할 필요 없어요. 연금을 혹시 한다면 그냥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하고 딴 건 하지 마.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20, 30대는 공부해야지. 몸값을 올려서 네 연봉을 지금보다 2배, 3배 올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노후 준비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줄로 정리를 딱 해주신다면 노후 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3층 포트폴리오를 잘 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준비 안 해도 된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이상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온 나라고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 지금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 내가 살 길,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준비하셔야지. 누군가 해주겠지, 나라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큰일 난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기초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먼저 내려볼까요? 기초연금은 뭐냐면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무상으로 매달 34만 9천 원씩 연간 거의 한 420만 원을 지급하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내서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자격만 되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다 봅니다. 소득은 소득으로 잡고 재산은 또 소득으로 환산을 해요. 총 환산된 그 소득 인정액이 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로 나오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부부 가구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월 395만 원 이하로 나오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좀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환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옆집 할아버지랑 나랑 사실 재산이 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옆집 할아버지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근데 옆집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네? 나는 기초연금 못 받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있다. 100만 원 다 봐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굉장히 낮게 버는 경우가 있고요. 현금 1억, 2억 있다. 현금은 거의 공제가 없이 다 재산으로 봅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봐요. 예를 들면 재산이 부동산이 시세가 10억 원이다. 1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6억, 7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6억, 7억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그러면 저 할아버지는 합격이고 나는 탈락인데 할아버지는 간발의 차이로 합격이고 나는 또 간발의 차이로 탈락이야. 기초연금 아까 얼마라 그랬죠? 한 달에 34만 9천 원 못 받고 저 할아버지는 간발의 차이로 합격했기 때문에 3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건 너무 열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 3만 원 받아요. 기초연금은 합격은 했지만 간신히 합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합격했다고 35만 원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과 본인 재산과의 차액만 줘요. 커트라인은 예를 들면 390만 원인데 네. 380만 원으로 합격했어. 그럼 10만 원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환산이 돼요? 네. 그 룰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목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4% 룰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의 공시 가격이 5억이다. 5억에서 주거에 대한 비용 공제를 빼거든요. 그런 걸 빼면 4억이 돼요. 4억에 4%. 이게 뭐냐? 연간 1,6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대략 한 130만 원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식을 복잡하지만 말씀드리면 재산에서 여러 가지 공제하는 금액, 그 나온 금액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략 월 4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했죠. 한번 볼게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 부자야 아니지? 부자죠. 부자죠.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20억인데 공시지가는 뭐를 들면 한 70%만 잡아도 13억, 14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공제를 해줍니다. 1억 3,500 공제해 주거든요. 네. 한 11억으로 떨어져요. 네. 대출이 한 1억 있다. 그럼 한 10억 가까이 떨어집니다. 10억 곱하기 4% 하면 얼마냐면 4천만 원. 원. 나누기 12 하면 333만 원이 나와. 이 부분은 집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합격이에요. 소득은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금고에 현금 따발이 수억이 들어있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소득은 파악이 안 돼. 장롱에는 5만 원권이 수십억이 들어있지만 집은 20억에 살고 있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겠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그 수급 기준이 지금 하위 70%지 않습니까? 사실 좀 높아요. 고령자들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무상으로 한 달에 35만 원씩 연간 420만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받는 겁니다. 5천만 중에 1,000만이 65세 이상이고 그 중에 70% 700만이 받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손대기가 쉽지 않아. 이미 주고 있는데 이제 타세에 젖었을 거 아니에요. 국가 재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초연금을 조금 기준을 더 강화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좀 바꿔야 되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기초연금 진짜 어려운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생계급여,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 최하위 빈곤층. 이 사람들은 기초연금 못 받아요. 왜냐면 생계급여를 받는 것과 기초연금 받는 것이 같이 복지이기 때문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사실 생계급여 받으신 분들은 의료 혜택도 많이 받거든요. 이걸 포기하고 기초연금 받잖아요. 다른 복지가 사라져요. 오히려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받느라고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참 이게 제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리즈너블한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은 기초연금을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혹은 매분기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 기초연금이 이제 자격이 돼가지고 받았어. 갑자기 집값이 올라버리네?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에 다음 해는 탈락. 내가 지금 기초연금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서 나는 영원히 못 받겠네? 아닙니다. 나는 지금 탈락했지만 내 재산은 점점 줄고 있는데 평가 기준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다시 또 부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다고 마음 상해하실 필요 없고 받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은 혹시나 자산을 숨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국가
국가는 여러분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답이 딱 되네요. 기초연금 예. 제도가 시행됐던 2011년부터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작년까지는 돈이 있었는데 올해는 재산이 줄었어. 그러면 어딘가 빼돌린 거지 않습니까? 자산이 줄었으니까 기초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있는 돈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자연적 소비분만 인정해주고 한 달에 한 250만 원? 이건 쓴 걸로 해줄게.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사라졌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받을 네. 수 있어요? 재산이라는 걸 파악하잖아요. 나는 집이 없으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집이 없으면 어디 살아? 전세로 살 거 아닙니까? 네네. 전세 보증금이 재산이에요. 근데 나는 자녀 집에 얹혀 살아. 재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때는 자녀가 6억짜리 이하의 집에 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집에 살고 있게 되면 살고 있는 거기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만 있는 분도 있잖아요. 집은 네네. 없는데. 네. 그런 분도 이게 평가가 되나요?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4천만 원 네. 이상이 비싼 차잖아요. 4천만 원 이상의 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됩니다. 왜 그러냐? 월 4천만 원 소득이 있다고 봐요. 자동차 말고 또 뭐가 포함되냐면 골프 회원권이나 뭐 콘도 회원권 네. 이런 거. 회원권이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국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한 10년, 20년 전에 지방에다가 콘도 회원권을 사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샀어요. 근데 이미 그 콘도는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누가 사지도 못해. 국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으로 판단할 때 월 1,000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봐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초연금 65세부터 주잖아요. 64세에 뭔가를 이렇게 내가 막 고민하고 있다? 이건 이해가 가. 근데 무슨 50대부터 그런 고민하고 있어. 예, 젊은 여러분들 노후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싸그리 망하면 돼 그냥. 다 날려먹으면 돼. 사업에다 말아먹으면 돼. 내 재산이 줄어들고 내가 거지가 되면 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재산을 줄이고 싸그리 망해서 어려워져가지고 기초연금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연금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기초연금 차라리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65세지만 그때가 됐을 때 기초연금 제도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사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잘하기 노력하시고 노후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받는 거고 없어지면 못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됐다고 국가에서 연락 와가지고 받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하셔야 되고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우리나라에 국민 기초연금 대상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해서 못 받아가시는 분이 20만 명이 있어요. 신청 꼭 하셔야 된다. 근데 이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도 간혹 계시지만 적지 않은 분이 알고도 신청 안 해요. 신청하면은요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전 재산 조사할게. 그러면 이제 재산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있고 그래서 점수가 얼마서 합격이 돼 안 돼 얘기하거든요. 사실 내가 마누라 몰래 숨겨둔 돈이 한 5천만 원 있어. 이거 신고하면 다 드러나요. 이런 숨겨놓은 재산 몰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거 숨기지 말고 공개하시고 같이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 얘기입니다. 다소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제도 정의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구 재산 중에서 70% 가까이가 부동산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 재산이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부동산 사랑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자산 형성을 부동산 중심으로 해놨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노후에 먹고 쓸 게 없어. 돈이 필요해. 가진 건 집밖에 없어. 그럼 집을 뜯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시행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걸 연금처럼 평생 받아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예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집 뺏기거나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쫓겨납니다. 집이 압류 들어가죠. 근데 주택연금은 그걸 하지 않아요. 이 집에 살면서 연금을 평생 받으시되 집은 언제 정리하냐? 돌아가신 이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간 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값은 5억인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받아간 연금액과 또 이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해봤더니 3억이다. 그럼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2억은 자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값은 5억인데 오래 사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서 한 7억, 8억 받아갔다. 그럼 차액이 한 2, 3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퉁치고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집이라도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 입장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집이라도 물려주고 가셔야지. 그래서 부모가 저 집을 주택연금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야. 갈등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자식이 반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집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자식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자녀한테 얘기하죠. 너한테 용돈이라도 내놔라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가 뭐 집을 준다니까 용돈은 드리겠죠? 근데 자녀가
아빠가 자동이체로 매달 꾸준하게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립니까? 아니죠. 몇 달 주다가 또 엄마 이번 달에 힘들어. 몇 번 안 주다 보면 결국 끊기고 엄마 입장에서는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돼? 서로 막 싸우고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게 얽히고 설키면 부모 자식 상관없어. 차라리 그냥 내가 만든 집, 이 집은 우리가 쓰고 갈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 이렇게 자식하고 철저하게 금전적으로 독립시켜 주는 것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경우 있어. 주택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는데 쓰고 5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식한테 용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이 집 애끼다가 결국은 똥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조건 같은 게 있겠죠? 약간의 사회복지제도의 성격이 있고 주택금융공사, 국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생일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하든 관계없이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거든요. 뭐 100만 원씩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에게 100만 원씩 계속 줍니다. 그 집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을 산출할 때 부부 중에 연소자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해요. 내가 70세고 부인이 65세예요. 나이가 들수록 늦게 가입할수록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얼마 못 받으니까. 근데 내가 70세고 부인 60세야. 그럼 60세를 기준으로 두 부부에게 평생 드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집값의 조건이 있어요. 공시가격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해요. 그럼 더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하려고 그렇죠. 해도 못 하네요. 안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13억, 14억 원 되는 주택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이 다주택자인데 가능하냐? 가능해요. 내가 3억짜리 집이 3채가 있어. 합쳐봐야 9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은 그 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가입 가능해요. 대신에 합쳤는데 12억이 넘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돼요. 전세를 주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거나 이런 집은 안 되고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내가 아예 55세부터 가입해가지고 평생 혜택을 받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집이 영원하지가 않잖아. 집을 뭐 재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여기 살다가 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0대, 60대는 집을 옮기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다고 해서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담보물건이 바뀌면서 연금은 승계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복잡해. 그래서 사실 50대, 60대의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집값이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낮아요. 길게 줘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70세에 가입하는 경우에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아까 가입은 공시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지급하는 연금액을 산출할 때는 시세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아요. 5억짜리 집은 150만 원 받는 것이고 10억짜리 집은 월 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65세에 가입한다? 시세 1억당 한 24만 원, 2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떨어지네요. 일찍 가입하게 되면 적은 금액을 평생 받아요. 그리고 가입하는 중간에 집값이 올라갔어. 내가 5억일 때 가입했는데 집값이 10억이 됐네. 네네. 그럼 연금액을 2배로 주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딱 세팅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을 깎지 않습니다. 금액 그대로 가요.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네. 그러면 가입이 네. 가능한가? 네네. 이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해요. 그런데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5억짜리 집인데 주택연금을 150만 원 받아요. 근데 대출이 1억이 있어. 그러면 주택연금 얼마나 깎일까요? 5억짜리 집에 1억이 있으니까 대출이 한 20% 있는 거잖아요. 연금이 한 20% 깎이니까 150만 원 받을 게 한 120만 원, 30만 원 깎인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식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1억짜리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1억을 국가가 상환해 주는 거,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연금액에서 까는 거죠. 언제까지? 평생 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대출이 있으면 30만 원만 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액이 까요. 실제로 대출 금액은 한 10%, 20%밖에 없지만 연금 받는 액수를 보시면 3, 40%가 깎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불리하다. 대출 있는 경우에는 연금 안 하는 게 좋고 상환하고 완전한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똑같은 집이라도 우대형으로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종신지급형으로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주택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금을 더 드리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거의 20%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받을 게 36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혹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붙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어디에 부과하죠? 첫 번째 소득에 소득. 대해서 부과합니다. 두 네. 번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죠. 네. 주택연금 받는 게 소득일까요? 아니에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 쓰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소득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자체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겠죠. 대출을 받아서 까먹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장실 까먹고 내일은 주방 까먹고 그다음에 네. 앞방 까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점점 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건강보험료 줄어들지 않지만 재산세는 약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상속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자녀들에게도 넘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녀가 굳이 받아야 될 이유는 없죠. 자녀 입장에서는 뭐 집 팔아서 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받다가 네.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까지도 평생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셔. 그러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인에게 상속돼야 돼요.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을 부인에게까지 계속 지급하려면 명의가 남편에게서 부인에게로 넘어가야지 연금을 승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클을 건 놈이 있습니다. 자식들. 자식도 법적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법정 상속인이 누구냐면요. 1순위가 직계 비속입니다. 자식과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상속 지분이 있지만 자식한테도 법적으로 상속 지분이 생겨요. 이걸 자식이 포기해줘야 엄마 명의로 넘어가고 그래야지 주택연금을 승계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승계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승계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급이 중단돼. 처음부터 그 조건을 명시하고 자녀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조건을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주택연금이 생겼을 때는 저당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고 있냐.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신탁 방식을 통해서 하면 가입할 때 아예 그 남편의 주택 명의를 신탁사에다가.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신탁해버리는 거 그냥. 그럼 명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집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급하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가 내 상속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쓰시면 가능은 합니다. 하여튼 이상한 방식도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주택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라 라고 권하고 싶으신지. 일단 저희 어머니가 주택연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우리 가족이 나부터 하자. 공부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연금 잘 받고 계십니다. 어차피 그 집 제가 물려받아봐야 큰 돈도 안 되고 여러분 부모님이라든가 지금 주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살고 있다. 이러면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고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외곽에 살고 있다. 경기도, 뭐 지방, 그리고 또 빌라라든가 이런 뭐 일반 주택에 살고 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죽은 이후엔 누가 들어와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들은 누군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지방 외곽에 있는 일반 주택 빌라들은 내가 이 집의 최종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폐가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은 자식에게 이루어지겠죠. 이 집에 자식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전세는 나갈까? 공동화되기 때문에 전세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팔릴까? 팔리지도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주택연금이네요. 그렇죠. 이 집을 지금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주택연금. 시세가 나올 때 가입하셔가지고 그 집을 평생 연금으로 받다 가시는 거고 주택연금 필요 없다? 그럼 연금 받아서 손주한테 용돈 주세요. 할머니가 오래 살면 손주가 부자가 돼요. 그래서 굳이 도움 안 되는 주택 쥐고 있지 말고 빨리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연금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홍보대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